어머니, 이 돈 25만 원으로 국밥이나 사드시고 꺼지세요. 냄새나니까. 며느리가 던진 건 돈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진흙탕에 무릎 꿇었던 그 노인이 다음 날 강남 한복판을 마비시키는 모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단돈 25만 원으로 시작된 며느리를 향한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복수극. 과연 며느리는 자신의 백화점이 시어머니의 발 아래 깔리는 꼴을 보고도 웃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사이다 원샷 하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강남의 태양이 아스팔트 바닥을 지글지글 끓이고 있던 정오였다.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수혈하러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그 시간 강남 대로변의 한 카페 2층 창가에는 아주 서늘하고 우아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며느리는 에어컨 바람이 가장 쾌적하게 닿는 로열석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코앞에는 방금 내린 핸드드립 커피가 향긋한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고 며느리의 시선은 창밖 1층 인도를 향해 비스듬히 꽂혀 있었다. 며느리의 턱끝이 가리키는 곳, 그곳에는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며느리가 일부러 지정한 그 자리는 그늘 한 점 없는 땡볕 명당이었다. 시어머니의 목덜미를 타고 흐른 땀방울이 낡은 티셔츠 등판을 지도처럼 적시고 있었다.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힐끔거렸다. 강남 한복판에 저런 행색의 노인이, 그것도 카페 2층을 올려다보며 부동자세로 서 있는 꼬라지는 누가 봐도 구경거리였다. 개중에는 휴대폰을 꺼내 이 기묘한 현대 예술 같은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며느리는 그 꼴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살짝 코끝으로 내려 시어머니와 눈을 맞췄다. 선글라스 너머 며느리의 눈매가 반달처럼 휘어졌다. 며느리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손을 까딱했다. 비서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얇은 흰색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의 두께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듯 가벼웠고 그 무게감은 며느리의 죄책감 무게와 정확히 일치했다. 며느리는 봉투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들고는 창문을 열었다. 후끈한 열기와 매연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훅 끼쳐 들어왔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턱을 들어 올렸다. 이리 와서 지져봐라고 말하는 주인처럼. 시어머니는 그 신호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다. 시어머니가 터덜터덜 창가 바로 밑으로 다가왔다. 며느리는 위에서 아래로 신이 인간을 내려다보듯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며느리의 입술이 우아하게 열렸다. 어머니, 덥죠? 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이게 제 마지막 배려이자 어머니 인생의 남은 가치예요. 25만 원. 며느리의 목소리는 명료했다. 주변 소음을 뚫고 시어머니의 고막에 정확히 박혔다. 이걸로 국밥이나 사드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회사 근처 공기조차 마시러 오지 마세요. 어머니 냄새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제 커피 맛이 떨어지거든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눈은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라 며느리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얇은 봉투를 응시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지 않자 며느리는 피식 웃었다. 자존심이라도 세우겠다는 건가? 귀엽기도 하지.
며느리는 봉투를 쥔 손가락에 힘을 풀었다. 받기 싫으면 줍던가요. 봉투는 힘없이 허공을 갈랐다. 하필이면 그때 빌딩 숲 사이로 돌풍이 불었다. 봉투는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예상 낙하지점을 벗어나더니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인도 구석에 고여있던 검은 진흙탕 위로 정확하게 다이빙했다. 철퍼덕. 경쾌하고도 찝찝한 소리가 났다. 25만 원짜리 수표가 봉투 입구 밖으로 살짝 삐져나와 더러운 흙탕물을 쭉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얀 봉투는 순식간에 시궁창 색으로 변해갔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정막이 흘렀다. 드라마 촬영인가? 사람들은 두리번거렸지만 카메라는 없었다. 오직 리얼 다큐멘터리만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타타탕하고 여기저기서 터졌다. 며느리는 그 소리가 축포 소리처럼 즐거웠다. 시어머니는 진흙탕 속에 처박힌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람들은 그게 수치심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낡은 트레이닝복 바지의 무릎 부분이 차가운 보도블록에 닿았다. 시어머니는 진흙탕에 손을 집어넣었다. 차갑고 끈적한 진흙이 시어머니의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었다. 시어머니는 진흙 범벅이 된 수표를 건져 올렸다. 시어머니는 옷소매로 수표를 벅벅 문질러 닦았다. 수표에 묻은 오물이 닦이기는커녕 오히려 번져서 수표 속의 숫자가 흐릿해졌다. 시어머니는 그 흐릿한 숫자를 노려보았다. 좋다. 내 무릎값이다.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겉모습과는 달리 아주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오늘 네가 던진 이 25만 원은 머지않아 네가 살던 천국을 모조리 압류할 지옥행 입찰 보증금이다. 낙찰되었다. 이 멍청한 년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쓰레기처럼 널브러진 수표를 줍는 꼬라지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는 비서에게 고개를 돌리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샴페인 터뜨려. 오늘 회식은 내가 쏜다. 며느리는 미련 없이 창문 커튼을 촥 닫아버렸다. 무대는 끝났고 관객은 퇴장할 시간이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집. 강남의 화려한 불빛과는 거리가 먼 낡은 단칸방이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방 안에서 시어머니는 다리 밑판을 펴고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앞에는 낮에 주워온 꼬질꼬질하게 마른 25만 원짜리 수표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분무기로 수표에 물을 칙칙 뿌렸다. 그리고 달궈진 다리미를 수표 위에 올렸다. 치익. 수분이 증발하는 소리가 마치 시어머니의 인내심이 타들어가는 소리 같았다. 시어머니는 아주 정성스럽게 구겨진 수표의 주름 하나하나를 폈다. 이 수표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이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던진 모욕이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던질 복수의 서막이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수표에서는 묘하게 구수한 냄새가 났다. 시어머니는 다려진 수표를 문방구에서 사온 싸구려 코팅지에 넣고 코팅 기계를 돌렸다.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수표는 영구 박제되었다. 시어머니는 코팅된 수표를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붉은색 매직을 꺼내 액자 유리 위에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다.
지옥행 입찰 보증금. 시어머니는 액자를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딱 붙였다. 그러고는 낡은 폴더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예, 회장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아주 젊고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프로의 목소리였다. 시어머니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리미질을 하던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대한민국 물류의 절반을 움직이는 괴물의 목소리였다. 준비해둔 S클래스 마이바흐. 내일 아침 내 집 앞으로 가져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냉장고에 붙은 25만 원짜리 수표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제일 긴 놈으로. 그리고 트렁크는 싹 비워놔라. 25만 원어치 굴욕을 채워 넣으려면 공간이 꽤 많이 필요할 거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방 안에는 다시 다리미 식는 소리만 딱, 딱 하고 울렸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것도 아주 더럽고 유치하고 비싼 전쟁이. 다음 날 점심시간. 강남 청담동 명품 거리의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테라스 카페.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모님들이 브런치를 핑계로 남편 흉을 보거나 새로 산 한정판 백을 은근슬쩍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격전지였다. 며느리는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 가장 전망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테이블 위에는 이탈리아산 탄산수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핑거푸드가 놓여 있었지만 며느리의 주된 안주거리는 단연 시어머니였다. 아니 글쎄 25만 원을 줬더니 바닥을 기더라니까? 진흙탕에 구르는데 어머 나 무슨 다큐멘터리 3일 찍는 줄 알았잖아. 며느리가 우아하게 손짓하며 말하자 맞은편에 앉은 친구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다분히 자기적이었고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노동요에 가까웠다. 역시 우리 자기가 결단력이 있어. 그런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는 초장에 밟아놔야 해. 맞아. 25만 원이면 싸게 막았네. 요즘 밥값도 안 되잖아. 며느리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어제 그 꼬질꼬질한 노인이 무릎을 꿇던 장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며느리 인생 최고의 명장면이었다. 적어도 1분 뒤에 벌어질 일이 아니었다면 말이다. 그때였다. 거리의 소음을 일순간에 집어삼키는 육중하고 낮은 엔진 구동음이 들려왔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목을 긁는 듯한 그 소리에 테라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로 쪽으로 쏠렸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 물체 하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차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길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풀만 리무진. 전장 6.5m에 달하는 그 검은 괴물은 도로의 차선을 무시하고 며느리의 친정 소유 건물 입구를 가로막으며 멈춰섰다. 차체가 얼마나 긴지 카페 입구부터 발렛 파킹 부스까지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뭐야? 저 차? 풀만 아니야? 저거 국내에 몇 대 없잖아. 회장님이 오셨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렸다. 감히 내 친정 건물 입구를 막다니. 발렛 주차 요원들이 당황해서 뛰어나왔고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구청 주차 단속 공무원까지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다. 이봐요.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차 빼세요. 공무원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운전석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대신 리무진의 육중한 뒷문이 스르륵 열렸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누가 내릴지 주목했다. 재벌 총수? 국회의원? 아니면 톱스타? 검은 실내에서 발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낡아서 뒤꿈치가 해진 회색 운동화였다. 이어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가 보였고 마지막으로 어제 며느리가 받던 그 25만 원짜리 시어머니가 하품을 하며 내렸다. 정적? 테라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뇌가 일시 정지했다. 마이바흐 풀만에서 내린 사람이 동네 약수터에 가는 복장의 할머니라니. 이건 인지부조화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은 다른 곳에 꽂혔다. 시어머니의 늘어진 티셔츠 가슴팍, 그곳에 달려있는 기괴한 액세서리 때문이었다.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백금 프레임 안에 어제 며느리가 진흙탕에 던졌던 그 25만 원짜리 수표가 꼬깃꼬질한 상태 그대로 끼워져 있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추한 브로치였다. 며느리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저 미친 노인이. 시어머니는 며느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주차 단속 공무원을 향해 빙긋 웃었다. 아이고, 나라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소. 여기 주차하면 안 되는가? 공무원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벙쪄 있다가 뒤늦게 딱지를 끊으려는 신용을 했다. 어르신, 여기는 견인구역입니다. 당장 이동하셔야. 견인? 하하, 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서울에 있나 모르겠네. 시어머니는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에서 나온 것은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뭉치였다. 시어머니는 공무원의 제복상의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었다. 이거 받으시오. 과태료가 얼마요? 4만 원? 5만 원? 여기 25만 원 있으니 넉넉할 거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뇌물입니까? 공무원이 기겁을 하며 돈을 빼내려 하자 시어머니는 공무원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아주 인자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타일렀다. 뇌물이라니. 거스름돈은 필요 없으니 팁으로 가지라는 소리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수표 브로치를 톡톡 두드렸다. 원래는 이걸 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이건 내 가문의 가보가 될 역사적인 물건이라 줄 수가 없네. 내 월급보다 비싼 굴욕의 역사라서 말이지. 시어머니는 공무원을 밀치고 테라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명품으로 휘감은 사모님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며느리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얼굴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며느리를 덮쳤다. 얘야, 어제 네가 준 25만 원 말이다. 아주 유용하게 잘 썼다. 시어머니는 뒤에 서 있는 마이바흐 리무진을 엄지로 가리켰다. 내가 오늘 그걸로 주차 위반 비용을 냈단다. 너희 친정 건물 앞에서 하루에 25만 원씩 매일매일 딱지를 끊어도 내 재산에는 기스도 안 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어떠니?
내 주차권 좀 비싼가? 며느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스마트폰을 들어 이 콩트 같은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강남 마이바흐 할머니 vs 며느리, 제목도 자극적이었다. 며느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자신의 권위, 친정의 건물이 고작 노인의 주차장으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다. 어머니, 제발,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었다. 창피해? 25만 원으로 사람 무시할 때는 안 창피했고, 너는 고작 돈으로 사람을 밟지만 나는 돈으로 불편함을 산단다. 그게 클래스 차이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볼일 다 봤다는 듯 뒤로 돌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다. 짤랑 하는 맑고 경쾌한 금속음이 아스팔트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순금으로 만든 주화였는데 표면에는 25만이라는 숫자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주차비 남는 건 팁이다. 청소부들 회식이나 시켜줘라. 시어머니는 리무진에 올랐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마이바흐는 유유히 며느리의 건물 앞을 떠났다. 남겨진 것은 바닥에서 번쩍이는 순금 동전과 넋이 나간 며느리, 그리고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는 구경꾼들 뿐이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샴페인이 테이블보 위로 흘러넘쳤다. 25만 원. 어제 자신이 던진 그 푼돈이 오늘은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뒤통수를 후려쳤다.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다. 돈으로 덤비겠다 이거지? 좋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뭔지 보여주겠어.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순금 동전을 하이힐 굽으로 짓밟으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눈빛이 도끼로 번들거렸다. 내일 그 노인네를 우리 대저택으로 불러. 차 따위는 들어오지도 못하는 차원이 다른 공간으로 짓밟아 주겠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복판. 지도 앱을 켜도 위성 사진이 흐릿하게 처리되는 구역이 있다. 국가 기밀 시설이라서가 아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구글과 네이버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집 지붕이 픽셀 단위로라도 노출되면 소송 걸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그 미지의 요새, 며느리의 친정 소유 대저택 앞에 시어머니를 태운 낡은 개인 택시가 멈춰섰다. 택시 기사는 미터기 요금을 받으면서도 손을 떨었다. 손님, 여기 내리셔도 돼요? 여기는 차라리 청와대가 더 들어가기 쉬울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현금을 내고 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대문은 문이라기보다는 성벽에 가까웠다. 높이 5미터의 육중한 철문에는 가문의 문장인지 뭔지 모를 기괴한 청동 장식이 붙어 있었는데 그 생김새가 마치 가난한 자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았다.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찾으려 두리번거릴 때였다.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철문이 좌우로 스르륵 열렸다. 끼익 소리 하나 나지 않는 부드러움은 자본의 윤활유가 얼마나 잘 발려 있는지를 증명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현관이 보일 줄 알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아스팔트 진입로와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숲뿐이었다. 그리고 그 숲길 입구에 얼룩말 무늬로 도색된 25인승 사파리 투어버스가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었다. 운전석에는 제복을 입은 기사가 앉아 있었고 버스 옆에는 며느리가 양산을 쓰고 서 있었다. 마치 테마파크 가이드처럼.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는 상냥하게 웃으며 버스 문을 가리켰다. 타시죠. 현관까지 걸어가시려면 등산화 신으셔야 해요. 대지 면적이 2만 평이라서요. 어머니의 그 S클래스 리무진도 여기선 골프카트 취급밖에 못 받거든요.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사유지 숲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강남 땅값 평당 1억이 넘는 곳에 숲을 조성해 놓다니. 이건 돈 자랑이 아니라 돈을 땅에 걸음으로 뿌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인공 호수예요. 물은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지하 300m 안반수를 펌프로 퍼올려서 매일 교체해요. 물고기들도 1급수 아니면 피부병 걸리는 예민한 아이들이라. 며느리의 설명은 오디오 가이드보다 더 기계적이고 재수 없었다. 버스가 5분쯤 달렸을 때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원 한복판, 잘 깎인 잔디밭 위로 건설 현장 크레인만한 긴 목이 쑥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기린이었다. 인형이나 동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숨쉬고 혀를 날름거리며 아카시아 잎을 뜯어먹는 아프리카 기린. 그런데 더 엽기적인 건 그 기린의 패션이었다. 기린의 긴 목에는 주황색 실크 스카프가 칭칭 감겨 있었다. 그 패턴과 색감은 시어머니도 백화점 1층 쇼윈도에서나 보던 브랜드 에르메스 허미지였다. 저거. 시어머니가 손가락질하자 며느리는 뿌듯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아, 우리 제임스요? 아프리카 태생이라 한국 겨울을 좀 힘들어해서요. 목이 길어서 감기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목도리를 해줬는데 까다로워서 그런지 에르메스 실크 아니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기린이 에르메스를 두르고 강남 한복판에서 풀을 뜯고 있다. 시어머니는 현기증을 느꼈다. 며느리는 품에서 두툼한 가죽 파일철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제임스 한 달 식비랑 의료비 청구서예요. 어머니가 어제 자랑하시던 그 25만 원. 여기서는 제임스 간식으로 주는 유기농 당근 한 박스도 못 사요. 시어머니는 파일철을 열어보았다. 숫자가 너무 길어서 세다가 포기했다. 차는 한 번 사면 감가상각 되지만 이 생태계는 유지하는 데만 천문학적인 돈이 들죠. 어머니는 돈을 쓰는 분이지만 저는 돈을 공간에 가두어 기르는 사람이에요. 클래스가 다르죠. 버스가 드디어 대저택 현관 앞에 도착했다. 집은 웬만한 구청 청사보다 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비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시어머니의 길을 죽이려는 듯 번쩍거렸다. 며느리는 거실 벽에 걸린 추상화 한 점을 가리켰다. 저 그림 보이세요? 작가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저 그림의 1년치 화재 보험료가 어머니 빌딩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보다 비싸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돈의 단위가 현실 감각을 벗어나자 뇌가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시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거실 중앙에 놓인 앤틱 소파에 털썩 앉으려 했다. 아, 어머니, 안 돼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팔을 낚아챘다.
시어머니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멈췄다. 그 소파, 루이 14세가 실제로 애용했던 진품이에요. 프랑스 박물관에서 경매로 가져온 건데 사람 체온이 닿으면 가죽이 변질될 수 있어서 항온항습기로 관리 중이거든요. 앉으시면 안 돼요.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시어머니는 엉덩이를 뗄 수밖에 없었다. 광활한 대저택 거실, 수십 개의 의자와 소파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엉덩이를 붙일 곳은 단 한 평도 없었다. 기린도 에르메스를 두르고 사는 집에서 시어머니는 바이러스 취급을 받고 있었다.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어쩌죠? 저기 부엌 식탁 의자는 앉으셔도 되는데 거실이랑 거리가 50m라서 휠체어라도 가져오라고 할까요? 며느리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 거대한 테마파크의 압도적인 규모와 밑빠진 독처럼 돈을 쏟아부어야 유지되는 미친 소비 구조에 질려버렸다. 이건 부자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여자는 돈을 태워서 불멍을 하는 미치광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더 있다가는 자신이 제임스의 간식거리나 박물관의 전시품이 될 것만 같았다. 택시 불러라. 어머, 벌써 가시게요? 제임스 똥 치우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똥 치우는 인부 일당이 어머니가 준 25만 원보다 비싸거든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며느리는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듯 사파리 버스 기사에게 손을 흔들었다. 돌아가는 택시 안. 시어머니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대저택의 성벽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은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다. 공포?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투쟁심이었다. 공간으로 사람을 기죽여? 유지비로 돈 자랑을 해? 좋아. 그 거대한 테마파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덩어리인지 보여주마.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열어 자신의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강남 빌딩 최상층 식당 비워놔. 내일 점심. 메뉴는 돈맛이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기린 목에 스카프를 감아? 나는 건물에 돈을 바르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 죽은 돈과 살아있는 돈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다음 날 점심, 며느리의 사무실 책상 위에 초대장이 도착했다. 종이 봉투가 아니었다. 24K 순금으로 도금된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판이었다. 판 위에는 레이저 각인으로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장소는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강남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초고층 빌딩 더 킹. 시간은 정오. 초대자는 당연히 25만 원의 시어머니였다. 며느리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빌딩 로비에 들어섰다. 회전문을 통과하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로비의 층고는 30m에 달했고 천장까지 닿은 통유리 창으로는 햇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자신의 대저택 거실을 떠올렸다. 넓다고 자부했건만 이 로비에 비하면 거실은 햄스터 우리 수준이었다. 바닥의 대리석은 며느리의 명품 구두 굽소리를 경쾌하게 반사해냈고 수트를 차려입은 엘리트 직장인들이 개미 떼처럼 바쁘게 오갔다. 그들은 모두 이 건물의 주인을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일꾼들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며느리를 태우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속도로 최상층까지 쏘아 올렸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펜트하우스 레스토랑이 나타났다.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통째로 빌린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창가석에 앉아 있었다. 어제의 낡은 트레이닝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은 원단을 구하는 데만 1년이 걸린다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실크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에는 여전히 그 흉물스러운 25만 원짜리 수표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왔니? 앉아라. 여기가 내 구내식당이다. 며느리가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다. 그런데 메뉴판이 이상했다. 음식 사진이나 가격 대신 엑셀표 같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뭐죠? 아, 메뉴를 잘못 줬나 보구나. 그건 이 빌딩의 층별 월세 수익 명세서란다.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태연하게 말했다. 1층 스타벅스 월세, 5층 성형외과 월세, 15층 로펌 월세. 골라보렴. 뭘 먹든 내 길인 한 달 밥값보다는 비쌀 게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엑셀표의 합계란에 적힌 숫자는 억 단위를 가볍게 넘기고 있었다. 웨이터가 스테이크를 서빙했다. 며느리는 포크를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손바닥만한 미니 강판이었다. 시어머니는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떼어내더니 브로치의 금도금 프레임 부분을 강판에 대고 벅벅 갈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금속이 갈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금가루가 시어머니의 스테이크 위로 눈처럼 소복이 쌓였다. 트러플이나 소금 대신 순금을 뿌려 먹는 엽기적인 식사법이었다. 너는 기린한테 에르메스를 둘러준다지. 나는 소화도 안 되는 금을 고기에 뿌려 먹는단다. 왜냐고? 돈이 남아 돌아서 처치 곤란이거든. 시어머니는 금가루가 뿌려진 고기 한 점을 우아하게 씹어 삼켰다. 내 대저택 한 달 유지비가 얼마라고 했지? 내 이 빌딩에서 1층 로비 에어컨 전기세 수준도 안 된단다. 너는 땅에 돈을 묻어두고 그 돈이 썩어가는 걸 지켜보지만 내 빌딩은 숨만 쉬어도 돈을 낳는 인쇄소야. 시어머니는 포크로 창밖을 가리켰다. 발 아래로 강남 시내가 장난감 레고처럼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 논현동 언덕 위에 며느리의 대저택이 보였다. 여기서 보니 그 웅장했던 요새도 납작한 성냥갑에 불과했다. 저기 내 집 보이니? 위치가 참 좋더구나. 내가 어제 구청장하고 밥을 먹었는데 말이야. 저기를 밀어버리고 내 빌딩 전용 주차타워를 세우면 딱 좋겠더구나. 기린은 동물원에 기증하고 말이야. 어떠니? 며느리는 쥐고 있던 나이프를 떨어뜨릴 뻔했다.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 여자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돈을 태우는 자와 돈을 찍어내는 자의 싸움. 이것은 화력의 차원이 달랐다. 며느리는 입맛이 뚝 떨어져 스테이크를 한 입도 먹지 못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왔다. 시어머니는 계산서를 며느리 쪽으로 쓱 밀었다. 내가 살 테니 걱정 말고 금액이나 확인해 보렴.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음식값 대신 다른 것이 적혀 있었다. 금일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본 빌딩이 벌어들인 순수익 8,500만 원. 단 1시간. 밥 한 끼 먹는 동안 중형차 2대 값이 통장에 꽂혔다는 소리였다.
며느리는 숨이 막혀왔다. 자신이 아무리 명품을 휘감고 대저택에 살아도 그것은 소비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본주의의 심장이었다. 피가 도는 속도가 달랐다.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1분이라도 더 있다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자본의 소화기관에 녹아버릴 것만 같았다. 며느리는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떨어지는 동안 며느리는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노려보았다. 돈으로 덤비면 내가 진다. 이 노인은 괴물이야.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다시 도끼로 번들거렸다. 돈 위에 있는 것, 자본마저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권력? 그래, 권력으로 찍어 눌러주겠어.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내일 그 노인네를 우리 백화점으로 불러 사장단 전원 집합시키고 돈다발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안 팝니다 한마디면 휴지 조각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자신의 홈그라운드, 대한민국 유통의 심장이라 불리는 친정 백화점으로 초대했다. 며느리는 오늘을 위해 옷차림부터 신경 썼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그러나 원단 가격만으로 중형차 한 대 값은 나가는 올드머니 룩. 그것은 돈 있는 자가 아니라 돈 위에 군림하는 자의 복장이었다. 시어머니가 탄 S클래스가 백화점 정문 VIP 발렛존에 멈췄다.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며느리가 먼저 다가가 차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건 친절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내리자마자 보게 될 광경을 위한 연출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발을 내딛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복창 소리가 백화점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다. 시어머니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정문 로비 한가운데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10명이 일렬행대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뉴스 경제면에서나 보던 백화점 계열사 사장단이었다. 연봉 수십억의 CEO들이 며느리의 뒤에 병풍처럼 서서 시어머니를 향해 허리가 부러질 듯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장단을 향해 손을 까딱했다. 다들 고생했어요. 이제 들어가 봐요. 아, 김 사장은 남고 9명의 사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백화점 본점 사장인 김 사장만이 식은땀을 흘리며 남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에스코트하며 BVIP 라운지로 향했다. 일반 VIP 라운지가 아니었다. 매출 상위 0.1%, 일명 다이아몬드 클럽 회원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방이었다. 라운지 내부는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화려했다. 며느리는 상석인 1인용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시어머니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며느리는 턱을 괴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빌딩에서 현금이 솟아나죠? 대단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 현금을 유통시키는 도시의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백화점은 저희 가문의 거실이나 다름없죠. 며느리는 옆에 서 있는 김 사장을 곁눈질했다. 김 사장은 잔뜩 긴장해서 차려 자세로 서 있었다. 김 사장, 뭐해? 우리 시어머니 오셨는데. 직접 믹스 커피 한 잔 타와. 김 사장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네,
믹스 커피 말씀이십니까? 그래. 물 조절 실패하면 내일부터 집에 가는 거야. 알지? 백화점의 황제가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하인으로 전락했다. 김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정수기 앞으로 달려가 종이컵에 믹스 커피를 탔다. 그의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바닥에 뚝 떨어졌다. 김 사장은 커피를 들고 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드십시오. 시어머니는 그 기괴한 권력의 현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수는 있다. 하지만 한 기업의 사장을 무릎 꿇리고 믹스 커피를 타게 만드는 건 돈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건 절대적인 공포와 지배, 즉 권력이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눈빛을 포착하고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맛이 어때요? 연봉 10억짜리 바리스타가 타준 커피잖아요. 며느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의 그 잘난 빌딩. 저희 백화점 입점 블랙리스트에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어머니 빌딩에 입점한 브랜드들 본사에 전화해서 내일부터 싹 다 철수하라고 지시할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빌딩은 세입자가 없으면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세입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유통업계의 큰 손인 며느리의 친정이었다. 돈은 종이지만 권력은 신입니다. 어머니. 제가 안 되라고 하면 어머니의 그 많은 돈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가슴에 달린 25만 원 브로치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다. 이건 여기서 직원들 회식비로도 못 써요. 쪽팔려서.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커피가 찰랑거려 테이블보에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자본이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패배감을 느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금자탑이 며느리의 손짓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하지만 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커피 다 드셨으면 일어나시죠.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거. 진짜 전망 좋은 곳이 있어요. 백화점 옥상. 거기서 어머니의 빌딩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며느리의 뒤를 따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며느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끝났다. 이제 이 노인은 내 발밑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데려가는 그 옥상이 시어머니가 숨겨둔 진짜 발톱을 드러내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라는 사실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백화점 옥상 헬리패드로 이끌었다. 강남 일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이었다. 며느리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발밑에 있는 세상을 만끽했다. 저기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빌딩이 어디 있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여기서 보니 다 성냥갑 같죠? 이게 제 눈높이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비웃으려던 찰나 먼 하늘에서부터 공기를 찢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두두두두두. 소리는 순식간에 커지더니
백화점 옥상의 바람을 거칠게 뒤흔들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머리카락이 미친년처럼 헝클어졌고 어깨에 걸치고 있던 명품 스카프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야, 뭐야?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은 일반적인 헬기가 아니었다. 군용 수송기를 방불케 하는 육중한 크기의 대형 화물 헬기였다. 헬기 옆면에는 시어머니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과 같은 회색 로고가 박혀 있었다. 헬기가 헬리패드에 착륙하자 엄청난 하강풍에 며느리는 바닥을 기어야 했다. 헬기 문이 열리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비서들이 뛰어내려 시어머니를 호위했다. 시어머니는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헬기에서 내린 한 남자를 맞이했다. 남자는 시어머니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서류 가방을 건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의 꼴은 처참했다. 시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서늘하게 말했다. 내 친정의 백화점은 좋은 전시장이지. 하지만 진짜 돈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니? 시어머니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꺼내 며느리의 코앞에 펼쳐 보였다. 내 백화점에 진열된 그 모든 명품, 식품, 가구. 그 물건의 80%가 바로 나의 유통 트럭을 거쳐야만 들어올 수 있단다. 며느리는 계약서를 보았다. 눈을 의심했다. 최종 공급 및 물류 총괄 서대표, 그리고 계약서 하단, 을 주문자란에는 며느리의 이름 대신 누군가가 타이핑해 놓은 굴욕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25만 원 밥값 며느리 귀하. 보이니? 내 친정은 나의 가게에서 물건을 받아 파는 소매상에 불과해. 권력? 웃기지 마라. 내 물류 트럭이 시동을 끄면 내 백화점은 내일부터 텅 빈 창고가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입에 댔다. 전체 정지. 그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백화점 아래 도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백화점으로 진입하려던 수백 대의 대형 물류 트럭들이 일제히 비상등을 켜고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빵빵거리는 클락션 소리가 지상의 아비규환을 알렸다. 도로는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백화점 건품장 입구는 트럭으로 봉쇄되었다. 빨간 비상등의 물결이 강남대로를 피로 물들인 듯했다. 며느리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왕국이라 믿었던 백화점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핏줄 물류에 의존해 연명하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깨에 25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딱지치기 하듯 붙였다. 자, 이제 너는 내 거대한 물류 시스템의 짐짝일 뿐이다. 반품 처리해 줄까? 타라. 네가 팔려갈 곳을 구경시켜 주마. 시어머니의 눈짓에 비서들이 며느리의 양팔을 잡고 짐짝처럼 들어 올렸다. 이거 나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며느리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비서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며느리는 질질 끌려가 헬리콥터 뒷좌석에 처박혔다. 출발해. 헬리콥터가 굉음과 함께 다시 떠올랐다. 며느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백화점을 바라보며 절규했다. 자신의 왕국이, 자신의 권력이,
저 아래 개미떼처럼 작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하늘에 붕 뜬 갈 곳 잃은 화물 신세였다. 며느리 독백. 이럴 수가. 나는 화려한 도시의 왕국을 가졌을 뿐, 저 사람은 왕국의 심장 유통을 쥐고 있었어. 승패는 결정되었다. 나는 이제 저 사람의 물류. 트럭에 실린 반품된 상품일 뿐이야. 내 모든 권력이 박살났어. 헬리콥터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거대한 물류센터였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곳은 끝이 보이지 않는 회색 컨테이너 박스의 바다였다. 며느리는 비서들에게 끌려 내려져 집무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집무실은 축구장만 한 물류 창고를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였다. 수천 명의 직원과 로봇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며 물건을 나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회장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떠니? 여기가 내 진짜 안방이다. 내 화려한 백화점도 결국은 이곳의 하치장에 불과해. 며느리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무릎이 까져 피가 맺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억만금을 줘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발견했다. 며느리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시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도끼 어린 하지만 어딘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이 거대한 제국이 정말 어머니 것인가요? 아니면 어머니를 가둔 감옥인가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다. 혹시 단 한 명의 진짜 사람도 곁에 없어서 이렇게 차가운 물건들로 성을 쌓으신 건 아니에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없이 오직 돈으로만 대화하는 괴물이 되셨잖아요.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창밖의 수만 개 박스들을 가리켰다. 저 수많은 박스들 속에서 어머니는 가장 비싸지만 가장 외로운 재고 상품이군요. 아무도 주문하지 않는 영원히 팔리지 않을 악성 재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순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이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고독의 무게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소리를 냈다. 닥쳐라. 네가 감히 나를 동정해? 그러는 너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와 소리쳤다. 내 친정 아버지는 너를 딸로 사랑했을까? 천만에. 너는 그 백화점의 간판 모델이었을 뿐이야. 정략 결혼을 위한 상품, 친정의 이미지를 위한 살아있는 홍보 포스터. 시어머니의 독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며느리의 심장을 찔렀다. 너는 단 한 번도 너 자신을 위해 숨 쉰 적이 없어. 입는 옷,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까지 전부 아버지가 골라준 대로 살았지. 너야말로 쇼윈도에 갇힌 마네킹이다. 숨쉬는 인형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들어. 두 여자는 서로의 가장 아픈 폐부를 찌르며 헐떡였다. 집무실의 공기는 돈 냄새가 아닌 썩어 문드러진 감정의 악취로 가득 찼다. 며느리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어머니의 이 유통망. 사실 매각하려고 내놓으셨죠?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다 팔아치우고 도망가려던 거잖아요.
이 싸움은 어머니가 세상에 지르는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고요.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 좀 봐달라고. 시어머니는 부정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다. 며느리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그녀는 너무나 외로웠고 이 거대한 제국은 그저 모래성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자본과 권력의 정점이 아닌 그저 사랑받지 못한 두 명의 결핍된 인간으로서 서로를 노려보았다.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기묘한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며느리도 탈진하여 그 맞은편에 쓰러지듯 앉았다. 넓디 넓은 회장실 바닥에 나란히 앉은 두 여자 사이로 정막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기계들이 윙윙거리며 쉼없이 물건을 나르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시어머니 독백. 아니, 이 아이가 인간이라는 약점으로 나를 찔렀어. 승패는 결정되었다. 이 싸움은 자본이 아닌 결핍으로 끝이 났구나. 나의 제국은 주인 없는 텅 빈 창고였다. 집무실 바닥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두 여자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것을 꺼냈다. 어제 며느리가 진흙탕에 던졌고 밤새 자신이 다림질해서 코팅까지 했던 그 25만 원짜리 수표였다. 시어머니는 수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의 눈에서 흐른 눈물 한 방울이 수표 위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양손으로 수표를 잡았다. 직. 코팅된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질기고 날카로웠다. 반으로 찢어진 수표가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싸움 25만 원짜리 유희였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넌 너무 진지했어. 네가 보여준 권력도 내가 보여준 자본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심심해서 버린 소꿉놀이였을 뿐이야.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감정 놓고 감정 먹기였지. 며느리는 멍한 표정으로 찢어진 수표 조각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자존심, 분노, 오기.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던 25만 원이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광기 어린 폭소가 되었다. 며느리는 자신의 옆에 놓인 수천만 원짜리 샤넬 백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손톱으로 가방 가죽을 벅벅 찢기 시작했다. 하하, 소꿉놀이요? 제 인생을 건 복수가 장난이었다고요? 미쳤어. 우린 둘 다 미친 것 같아요. 이깟 가방이 뭐라고, 이깟 돈이 뭐라고. 며느리는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피식 웃었다. 슬픔인지 후련함인지 모를 묘한 웃음이었다. 나에게 너와의 싸움은 25만 원짜리 비싼 오락이었단다. 고맙다. 너 덕분에 사는 맛을 느꼈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구나. 인생은 원래 이런 비싼 코미디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져 있었다. 김 비서, 내일 아침 제일 비싼 스시집 예약해. 예산은 딱 25만 원이다. 1원이라도 넘으면 안 돼.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며느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 손을 잡고 일어났다. 며느리는 물류센터를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택시 승강장에는 낡은 개인 택시 한 대가 서 있었다. 며느리는 택시에 올라타며 행선지를 말했다. 강남. 아무데나 가주세요. 한참을 달려 강남에 도착했을 때 택시 기사가 미터기를 눌렀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외곽에서 오셔서 할증 붙었네요. 요금 25만 원입니다. 며느리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네, 얼마라고요? 25만 원이요. 미터기 보세요. 며느리는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지갑을 열었다. 25만 원. 또 그놈의 25만 원이었다. 아, 제발 그놈의 25만 원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며느리는 돈을 던지듯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다음 날 점심, 청담동의 한 하이엔드 오마카세. 다찌바에는 단 두 사람만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셰프가 쥐어주는 초밥을 받아 먹었다. 오늘의 스페셜 메뉴입니다. 홋카이도산 성게알과 캐비어를 올린. 셰프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씹었다. 굴욕을 씹고 분노를 씹고 허무함을 씹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맛이 어떠냐? 이게 바로 25만 원짜리 인생의 맛이다. 달고 쓰고 비리지. 며느리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진짜 맛없네요. 딱 어머니 성격 같아요. 계산할 시간이 되었다.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오자 며느리가 선수 쳤다. 지갑에서 5만 원권 5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다. 이번엔 제가 낼게요. 25만 원.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에는 더 이상 도끼가 없었다. 대신 묘한 연대감과 성장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인생 수업료 치고는 싸네요. 하지만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끼며 덧붙였다. 다음엔 더치페이 하시죠. 25만 원짜리 심리전은 이제 사양할게요. 너무 비싸고 결정적으로 재미없거든요. 며느리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식당을 빠져나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5만 원권 지폐를 만지작거렸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재미없다니. 나는 꽤 재밌었는데.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다음엔 50만 원짜리 판을 짜봐야겠구나. 가게 문이 닫히고 영업 종료 팻말이 걸렸다. 두 여자의 비싼 전쟁은 끝났지만 인생이라는 코미디는 여전히 상영 중이었다. 힐링 나레이터의 클로징 멘트. 단돈 25만 원으로 시작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숨막히는 전쟁. 서로에게 가장 비싼 상처를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달려왔지만 결국 그 화려한 쇼의 끝에 남은 건 텅 빈 마음과 씁쓸한 초밥 한 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포장지를 화려하게 꾸미느라 정작 그 안에 나는 외롭게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성벽보다 마주 앉아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진심이 더 귀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달았네요. 비록 시작은 엉망진창인 악연이었지만 서로의 깊은 외로움을 알아보며 기묘한 동지가 된 두 사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혹시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혹은 나 자신을 외롭게 두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밤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